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대상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 피크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인사입니다. 무릎 양쪽을 다쳤어요. 리해브는 저는 3개월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사는 수술해도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정치권 풍경은 파열음 그리고 잡음으로 요약됩니다. 민주당은 박지원 위원장 사과에 엇갈린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국무조정실장 인선 문제를 놓고 공개적인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엿새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번 선거에서 체급이 높아진 인천 계양구에 화력을 모으고 있는 여야 분위기까지 나이트 포커스에서 분석하겠습니다. 네,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하고 또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자면서 일정 나이가 지나면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 대법원이 나이만 기준으로 하는 임금 피크제는 불합리한 차별이라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첫 상고심 판단으로 노동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먼저 우철희 기자가 판결 내용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임금 피크제의 적법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판단을 내놨습니다. 옛 전자부품연구원에서 퇴직한 연구원 A씨가 임금 피크제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서 받지 못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8년 만에 최종적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사실상 나이만 기준으로 한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쟁점은 노사가 합의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어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현행법에 위반돼 무효인지였습니다. 연구원은 정년 61세를 유지하면서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를 시행했는데 업무 내용이 바뀌지도 않았고 업무량 또한 그대로였지만 A씨는 최소 93만 원에서 최대 283만 원까지 월급이 깎였습니다.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연령 차별 금지 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면서 연구원의 임금 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피크제의 무효 여부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일정 나이 이상을 대상으로만 임금을 삭감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노동자들의 불이익은 어느 정도고 업무량이나 내용엔 차이가 있는지, 감액한 돈이 제도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대상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 피크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과 노동자 전반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소송과 제도 관련 논의가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묻지마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인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임금 피크제 시행을 둘러싼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노동계는 대법원이 나이 차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청년 일자리가 느는 효과는 미미했고 임금만 삭감됐다며 폐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 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라고요. 한국노총도 현장 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 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설 것을 적극 독려할 것입니다. 반면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고령자의 고용 불안과 청년층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역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입니다.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 피크제의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랍니다. 이번 임금 피크제 무효 취지 판결로 앞으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현재 임금 피크제가 시행 중인 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소재기일 기준 3년 전까지의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이 사건에서 소를 제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직에 있으면서 임금 피크제 도입하신 분들 있고, 퇴직하신 지 지금 3년이 아직 되지 않았으면 퇴직금 차익이 발생하니까요. 임금 청구 소를 제기를 할 수가 있고. 임금 피크제는 근로자 300명 이상인 회사의 52%가 도입한 상태여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또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대폭 높이고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서 우리 경제가 물가 상승과 저성장에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취임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 주재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존금리를 2달 연속 인상한 건 지난 2007년 8월 이후 14년 9개월 만입니다. 금리 인상 배경에는 5%에 가까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4.8% 올라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3.1%로 예상했던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이번에 4.5%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2008년 7월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망치입니다. 금리 인상의 또 다른 배경은 미국 연준의 잇따른 빅스텝 조치, 즉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빅스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금리 차가 역전된다고 자본 유출이 굉장히 대규모로 일어나거나 환율이 어떻게 되거나 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 상황을 볼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고물가가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몇 달간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혀 올해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방금 박병환 기자가 이번 금리 인상이 미국의 이른바 빅스텝에 대비한 선제 조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6월과 7월에도 금리를 계속해서 0.5%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중립금지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이달 초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당시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오늘 공개됐는데 대부분 참석자가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 두어 번 회의에서도 적절할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쭉 6월과 7월로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계속해서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한 셈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달 통화정책회의 직후 이를 시사했습니다. There is a broad sense on the committee that additional 50 basis point increases should be on the table at the next couple of meetings. 이렇게 된다면 오는 7월 미국 기준금리는 1.75%에서 2%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달 의사록에서도 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60차례나 거론될 정도로 연준이 물가 안정에 크게 신경 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중립금리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음도 언급했습니다. 올 연말 미국 기준금리가 그동안 예상한 2.5에서 2.75% 수준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다만 연준의 연속적인 빅스텝이 하반기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변경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And I think the FOMC minutes pretty much give the Fed the leeway to do just that if the economy performs as we expect. 최근 경기 침체 공포 속에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물가 압력 진정을 전제로 9월에 금리 인상을 쉬어가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지방선거를 엽세 앞두고 여야는 최대 격전지로 총결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출마로 체급이 올라간 인천 계양을에 화력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선거운동원으로 뛰기로 했고 또 이재명 후보는 등골 빼는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기자회견 열기도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영화 반대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와 연단에 올라 새 정부가 공항, 철도, 전기 등을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금지 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영화, 우리 국민들의 등골 빼는 민영화, 특정 개별 민간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민영화 결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윤영선 후보 지원을 위해 인천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까지 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연고도 없이 계양을에 뛰어들었다고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은 계양 구민들을 이중으로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계양이 호구냐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영선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며 전면 지원에 돌입했고 윤 후보 역시 지역 일꾼론을 내세워 연일 이재명 후보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자체가 치열함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분은 그게 결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정은 있는지 모르는데 그 열정이 자기 어떤 정치적인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그 열정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쉽지 않은 구도라고 인정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신을 겨냥해 총공세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정면 대응을 피했습니다. 열심히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좀 인천 계양을 활용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재명 후보가 라디오 방송에서 인천은 원래 외지인이 사는 곳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망언이라면서 사과는 물론 후보 사퇴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의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의 정치 생명과 입지가 걸려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지역이어서 여야 모두 막바지까지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그야말로 사활을 건 막바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여야 분위기 보셨는데 투표하면 이긴다라는 구호로 지지층 결집에 힘을 모으면서 사전투표 독려에 힘을 쏟기도 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정유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는 허상이라면서 사전투표를 통해 꼭 한 표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 또 대세론이라는 허상이 유권자들의 안목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유권자 여러분들의 의지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투표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소속 의원과 당원들은 물론 지지층에게 사전투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루의 투표가 3일의 투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여야는 모두 최대한 지지층을 사전투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지난 2014년 11.49%에서 지난 2018년에는 20.14%로 올랐는데 이번 선거에서 얼마를 기록할지도 관심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최대 승부처 수도권 후보들도 바삐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새로운 접근 방식과 치밀한 실행으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내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특별시, 복지특별시 만들겠다는 이런 저의 포부를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도와주시겠습니까? 격전지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앞선이 뒤선이 공약을 발표하며 뜨거운 표심 잡기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판교를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천국으로 키우겠습니다.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도로 만들겠습니다. 누군가의 인권을 또 누군가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저 김은혜를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면서 한 표라도 더 민심을 얻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그런데 지방선거 앞두고 양당 모두 내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당정 관계에 있어서 긴장감 혹은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윤종원 반대,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 인사를 놓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쇄신 기자회견 여진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을 지낸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인선에 대한 국민의힘 반대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은행장을 망가진 경제정책 주역이라고 혹평하면서 추천자로 알려진 한덕수 총리가 고집부린다, 불쾌한 반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쭤본 의원들 100%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왜 계속해서 기용하려고 하는 건지, 왜 고집을 피우시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새 정부 첫 총리의 행보에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며 파열음을 내는 상황. 앞으로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당내에서 어떤 그 정부 측 인사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내는 것도 일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도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이른바 586 용태론 언급을 놓고 시작된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586 세대 모두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당의 변화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회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추가 쇄신안 발표도 시사했습니다. 비상징계안 관련해서 뭐 결정된 거 혹시 있으실까요? 이번 주에 당 쇄신안 발표하셨는데 네, 다양한 루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도 설이 걷지만 대의에 맞는다며 박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당내 문제가 지방선거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호남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분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직접 우려를 전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력 투구하여 국정균형과 민생 안정을 바라는 국민, 지지층, 당원들의 바람에 부응해야 합니다. 여야 모두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막판 표심에 악영향을 주진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석이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신임 식약처장까지 모두 여성 인사를 발탁하면서 남성 위주 내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들이 임명장을 받는 날 대통령과 총리 포함 국무위원 18명 가운데 여성은 딱 3명입니다.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이른바 서우남 내각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간 윤 대통령은 서면을 통해 공석이던 교육부 장관의 박순애 서울대 교수, 보건복지부의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박순애 후보자는 공공행정 전문가로 인수위원을 역임해 새 정부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고 교육행정 비효율을 개선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약사 출신으로 식약처장의 비례대표로 국회 복지위원을 지낸 김승희 후보자는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은 경륜과 전문성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께 발표한 차관급 식약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대 학장을 임명했는데 윤 대통령이 여성 인사 3명을 동시에 발탁한 겁니다. 최근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인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능력 제일주의를 외치며 인위적인 배치는 없다고 밝혀왔는데 이번 낙마자 빈자리엔 여성을 최우선 검토할 걸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젠더 갈등이 유감스럽다는 언급이 있었고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 땐 내각에 여성이 부족하다는 미국 기자의 공개 지적까지 나오면서 윤 대통령 인식에도 변화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그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군 수뇌부 인사 때 전군대장 7명을 모두 교체하며 출신 지역을 골고루 안배했는데 이 역시 달라진 모습이라는 평가입니다. 대통령실은 일회성 우대가 아닌 인사 철학이 바뀌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면서도 지역과 나이, 성별 등의 좀 더 유연성을 갖추겠다는 얘기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국무위원들과 함께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상관없이 어느 국민이든 모두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와 복지부를 제외한 새 정부 내각 16개 부처 장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공약대로 새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고 인구절벽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시행령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은 세종청사를 돌며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MZ세대 실무직원들과는 간담회와 오찬 시간을 가졌고 각 사무실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는 야구방망이와 권투장갑을 선물 받고 특유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고약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규제 확보. 청사 옥상 정원에도 올라가 세종시 전체를 꼼꼼히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지 행복 도시고. 예. 과감하게 여백 개념을 줬고 그 주변에 6개 정도의 생활권을 만들었습니다. 세종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침부터 환영 행사를 벌이는 등 기세를 과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전투표 하루 전인 만큼 충청권 표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는 동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새 정부 6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을 가져온 만큼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활발한 지역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청와대 상징인 본관과 대통령의 사적인 공간인 관저 내부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이 쓰던 책상이나 거실도 궁금할 텐데요. 황보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늘을 향해 곡선을 그린 팔짝 지붕 아래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관람객들은 푸른 기와 한옥을 배경으로 인증사진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막 버스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나와서 걸으면서 보니까 더 새롭고 더 좀 웅장한 느낌이 들고 기분이 좋습니다. 청와대의 상징 본관 내부가 시민에게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본관의 핵심 공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대통령이 업무를 받던 책상을 지나 외빈을 접견했던 공간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 중앙 계단에 그려진 김식 작가의 금수강산도를 따라 1층으로 내려오면 나오는 무궁화실. 영부인의 집무실로 벽을 가득 채운 역대 영부인의 초상화가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영부인실이 따로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대통령실보다 좀 단아하지만 일단 뉴스에서만 보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저보다 훨씬 더 좋아하셔가지고 본관에서 조금 떨어진 대통령 관저도 이번에 개방됐습니다. 관저를 돌아보며 열린 창문 안으로 대통령과 가족이 생활했던 거실과 주방 등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왜 채수를 잡수셨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텃밭이 있더라고요. 근데 터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하고 사는 건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민품으로 한층 더 다가온 청와대. 문화재청은 청와대 개방 기간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하고 그 뒤론 상시 개방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용산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오염 정화 과정을 생략한 채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시민에게 개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환경조사 결과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면서 미국이 책임지고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용산 주민들은 오염 정화 과정이 생략된 용산공원 개방을 반대합니다. 졸속으로 공원을 조정하고 개방할 것이 아니라 정밀 조사를 포함한 환경 정화 작업을 절차대로 진행하고 깨끗하게 정화해야 합니다. 즉 용산공원 개방보다 오염 정화가 먼저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화비용이 적게는 1조 원, 많게는 수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미국에게 오염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정화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외교부가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윤미향 의원에게 그 내용을 미리 공유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2년 전엔 이용수 할머니 폭로로 논란이 재점화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변호사 단체가 소송을 통해 외교부에서 면담 기록을 넘겨받았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10억엔 보상을 골자로 맺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면에 나서 협상 결과에 실망을 나타낸 건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이었습니다. 대를 받기 위해 말로 저버린 한국 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다. 논란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미리 알았다고 뒤늦게 폭로하면서 재점화됐습니다. 이 할머니는 윤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사전 설명을 듣고도 정작 피해 당사자한테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0억엔이 일본서 들어오는데 그 대표만 알고 대표가 알아가지고 그러면 외교통상부도 죄가 있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윤 의원은 소녀상 이전 등 민감한 내용에 대해선 전혀 공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리진 않았다고 거들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구절도 있고요.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긴 변호사 단체가 공개한 면담 기록에는 윤 의원과 외교부가 합의 발표 하루 전날까지 만나 내밀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거로 돼 있습니다. 문건엔 지난 2015년 3월 9일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정대협의 요청으로 윤 의원을 만나 한일 협의 동향과 위안부 피해 사망자 보상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만남에선 소녀상 철거나 협상 진행 상황, 정대협이 수용 가능한 해결 수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협상 발표 하루 전날 기록엔 윤 의원이 아베 당시 총리의 사죄 표명과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등 합의 내용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려졌지만 윤 의원이 미리 합의 내용을 공유받았고 나눔의 집 등 피해자 단체엔 어느 수준까지 사전에 알려줘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거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그 합의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게 이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분이 왜 그런 허위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지 알 수가 없는데 문건이 공개되자 윤 의원 측은 공개된 날짜 외에도 여러 차례 만났고 최종 합의 내용은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문건을 숨겨온 외교부는 그동안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상고를 포기하고 뒤늦게 문건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주도로 마련된 대북 추가 제재안을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표결합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을 저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원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현지 시간 26일 표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통신도 익명의 외교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미국이 현지 시간 26일 오후 늦게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결의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해 왔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을 50만 배럴에서 37만 5천 배럴로 줄이고 국제사회의 광물 연료와 식의 수출에도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애연가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듯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도 새 결의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찰 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 단체 라자루스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제재안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7년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 적시된 유류 트리거 조항을 거론하면서 바로 지금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유류 트리거 조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 대북 유류 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저지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미국이 제안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 이사국 중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내일 새벽 있을 안보리 결정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주목이 됩니다만은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 쏜 것과 관련해 북한 관영 매체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4차례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도 단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아 의도가 뭘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행이 깨진 겁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성공했다며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록버스터 영화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발사 영상도 전파를 탔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나면 보통 그 다음 날 관영 매체를 통해 발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기사를 내놓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이런 관행이 깨졌습니다.
이달에만 4차례 무력 도발을 이어갔지만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에 보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한이 침묵하는 배경을 두고 우선 이미 개발된 미사일의 부분 성능 시험에 불과해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로키로 가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개량된 미사일의 시험이 아니라 개량을 위한 부분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아마 내부 노동신문에 게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굳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ICBM 쐈다는 자체만 해도 한국과 미국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 그다 대고 또 나팔을 불어대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확장 억제 강화에 맞서 미사일 발사라는 행동을 통해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핵실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대전에서 9살 어린이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은 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팔에 있는 수상한 멍자국에 주목했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의 학대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의 아이가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성인 남성이 아이 팔과 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찾아왔고 쪼그려 앉아 있는 아이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 17일 오전 9살 어린이가 대전의 한 슈퍼마켓에서 음료수와 장난감을 그냥 들고 나가려다 가게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이때 주인은 아이 팔에서 수상한 멍자국을 발견했고 학대 정황으로 판단해 곧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몸을 보니 멍든 게 많았습니다. 절도가 문제가 아니라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정신지체장애가 있던 피해 아동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거로 보고 어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응급조치 3호를 통해서 아이를 보호시설로 인도하였습니다. 보호조치는 중구청 전담 공무원과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피해 아동이 학대 사실을 직접 신고한 경우는 14.2%에 불과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님인 현실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더럽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 몸 곳곳에 멍이나 상처가 보이는 아이가 있다면 아동학대를 당하는 게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 주변에도 학대 피해 아동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의심 정황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더 심각한 학대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9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승리, 강제 전역 처분돼서 민간교도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이른바 강남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온 가수 승리. 검찰인 승리의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횡령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승리는 이후 육군에 입대해 군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드러내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승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과 자신이 투자한 업체의 자금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상습 도박 혐의와 해외에서 11억 원대 도박 자금을 빌리며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하고 승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승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또 1심과 달리 원정 도박을 하며 외국환 거래 신고 없이 빌린 카지노 칩 11억 원어치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승리는 상습 도박이 아니라며 검찰은 카지노 칩에 대해 추징을 명령해야 한다며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승리가 한 도박의 성질과 방법, 횟수와 규모 등을 보면 도박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도박용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되면서 현재 국군 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승리는 병역법에 따라 강제 전역 처분된 뒤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입니다. 승리의 형기는 내년 2월까지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그분은 원래 훌륭한 그런 경험을 가졌고 기재부에서 경제 비서관으로서도 박근혜 대통령 때 일을 하셨고 IMF에서 가장 유능한 그런 이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여쭤본 의원들 100%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왜 계속해서 기용하려고 하는 건지, 왜 고집을 피우시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의도에 대해 가지고 오해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파 6세대들 민주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존경하지만 민주당에 좀 변화를 만들어내고 달라진 민주당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좀 그거를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당의 어려운 지점, 문제점을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상을 치고 지도부로서 잣길이 없고 이런 얘기가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명예퇴직 할 때 명예퇴직 수당도 막 줘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갑자기 불쑥이 너희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폭력적이고 위압적이에요. 네, 이렇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양당 모두 내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고 또 민주당에선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쇄신론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아,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권에선 이렇게 국무조정실장 인선 놓고 갈등이 표출되고 있거든요. 먼저 좀 발언을 들어보시죠. 제가 여쭤본 의원들 100%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왜 계속해서 기용하려고 하는 건지, 왜 고집을 피우시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과거에 자신과 근무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만 중용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속칭 그 대전문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께서 결심만 하면은 새로운 인물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 필요하면 우리도 추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거든요. 뭐 당 원내대표이긴 합니다만은 한마디로 한덕수 총리의 고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를 주 타겟으로 놓고 있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차마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총리에 대해서 입장을 몇 번 표명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한덕수 총리가 직접적으로 인사를 전적으로 맡아서 한 그런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지명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사태가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되었었던 것이 사실 책임 총리라는 것은 대통령 한 명이 결심해서 권한을 많이 이양한다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책임 총리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의 결심 여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총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천되고 임명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를테면 국회에서
추천을 했다거나 혹은 국회 차원이 안 되는 현재 여소야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면 여당 차원에서 내각을 짜는데 개입을 강하게 해 들어가고 사실상 주도를 했었어야 책임 총리나 책임 장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내각은 철저하게 대통령이 일단은 한 명의 인사권에서 출발한 그 내각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미 그립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국민의힘 여당 차원에서의 힘은 이미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에 이어서 조금 어느 정도는 뒷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도권은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당에서 쥐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네. 구조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봅니다. 주도권 싸움의 판세를 그렇게 읽고 계시는 거군요. 자, 권성동 원내대표 일단은 당정 간의 불협화음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어떤 분위기는 지난번에 정호영 전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를 좀 사실상 요구하는 측면에서도 좀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에서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네. 정호영 후보자를 안고 뭐 이렇게 지방선거 치르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당내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여론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달을 했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그러한 어떤 이것을 지명 처리하거나 자진 사퇴를 유도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사실은 들어주지는 않았어요. 마지막에 가서야 정호영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이제 이루어진 건데 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지방선거 영향이라는 이런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국무조정실장을 누가 해야 된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란을 하고 있는 건 저는 처음 봐요, 사실. 무슨 장관이라든가 부총리라든가 뭐 그런 자리면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국무조정실장은 뭐 장관급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어떤 직책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원하는 인사를 이제 좀 쓰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서서 이제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제 맥락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언론에서도 여러 해석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의 주요 인사는 이 검찰 출신이거나 또는 이제 기재부, 뭐 모피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조직을 장악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늘공 출신들이 이제 지금 이 여러모로 상황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어공에 들어갈 수 있는 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이 충분히 이제 지금 인사를 장악하지 못한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자리가 또 나중에 보면은 경제부총리 후보군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김동연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의 그랬었죠. 경우에도 예. 과거 국무조정실장하고 다음 정권에서 이제 부총리하고 이렇게 됐던 거고 또 홍남기 부총리도 이전에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다음에 부총리를 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추경호 부총리가 뭐 영원히 하진 않으니까 이후에 추경호 부총리 이후에 또 가장 유력한 부총리로서 이 전임 정부의 경제수석 출신이 하는 게 이제 맞느냐 그런 후보군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하는 판단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의가 뭐냐는 지금 정권 핵심부에서도 핵심에 있는 사람들만 이 본질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유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네. 다만 흥미로운 점은 이 윤정원 국무조정실장이 과연 임명이 되느냐라는 것에도 있겠지만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윤정원 국무조정실장이 임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지위가 좀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오히려 더 흥미롭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했던 그 주도권 싸움에서 좀 이어지는 맥락이네요. 그 말씀.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호영 후보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네. 사실은 그 이전에 검수완박 국면에서 이 검찰 수사권 축소 국면에서 이 국회의장의 합의안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뒤집는 어떤 과정이라는 게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언론이 많이 쓰는 용어로 하면 물을 먹었던 건데 근데 이번에 또 만약에 윤정원 국무조정실장은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이 인사는 한덕수 총리가 하는 거다라고 해버리면 네. 사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핵관인가 아닌가 혹시 윤 멀관은 아닌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상당히 이 정권 내에서의 지위가 지금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맥락까지 고려를 해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윤종원 이 전 수석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사의 판단도 있겠지만 본인의 지위나 어떤 걸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윤핵관이 아니고 윤멀관이요? 처음 들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진 관계자일 수 있다. 네, 가까웠을지는 모르지만. 윤핵관과 윤멀관에 대한 어떤 해석이었고 시간 관계상 단답형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쭉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이 질문으로 좀 귀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고심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임명을 할까요?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고집이 이 사건의 최후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 대통령 쪽에서는 좀 저하는 기류가 읽혀요. 왜냐하면 흔쾌히 받아들이고자 했다면 오늘 국무회의가 정례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무조정실장 임명장을 주고 정식으로 이제 내각에 합류시키는 것이어야 할 텐데 네.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는 한덕수 총리가 조금 알아서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 쪽의 설명도 나름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찍히게 된 이유가 윤종원 지명자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을 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당 내에서의 반대 이유인데, 근데 사실 이제 한덕수 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포용 성장 수준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했던 경제 안보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세계 정세로 가고 있는 것이 이번에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났는데 지난 윤종원 지명자의 이력 이런 것들이 거기에 쓸만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덕수 총리가 계속해서 고수를 한다면 윤 대통령도 금방 임명된 총리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 정도 인사는 양보를 결국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어디까지 버틸지 이것이 마지막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비슷하게 판단을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뭐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뭐 사실관계가 좀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홍장표 경제수석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제 방점을 많이 찍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부작용이 많다고 하고 논란이 되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존 관료 출신 중에 이제 경제수석 맡을 만한 사람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좀 뽑은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부터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사라졌거든요. 포용적 성장이라고 했지.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주요 정책을 윤종원 당시 수석이 했다고 볼 수 없고, 또 끝에 가면은 좀 안 좋게 끝나요. 그 경제수석 직책이 뭐 소위 말하는 경질성 인사 아니었냐라는 평가 그때 나왔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내에서도 윤종원 수석이 너무 지나치게 이 정권 코드나 철학하고 달랐던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아직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윤종원 이 전 수석의 색깔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이냐 정이냐 그리고 이 그다음에 관료들 내에서의 어떤 나름대로 이제 관료 논리가 또 같이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무적인 판단을 이 한덕수 총리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텐데 뭐 내일이 되면 아마 그냥 가는 것인지 아니면 좀 이제 퇴각을 하는 것인지는 내일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날이 밝아봐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단답형으로 질문 드렸는데 서술형으로 답변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복합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YTN 라디오와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거듭 사과를 드리고 이제 민주당을 바꾸겠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국민께서도 민주당을 좀 쳐다봐 주시는 것 같다라고 네, 저는 좀 느껴지고 있고요. 이 사과와 쇄신 이게 논란이라고 이제 불러지는데 네. 이것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당의 지지율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사과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게 저는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더 할 의향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당연히 네, 국민께서 이제 받아들여 주실 때까지 예. 네,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읍소 전략이 이를테면 결집에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앞서 국민의힘은 좀 내용이나 잡음이 좀 단순하다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해 보여요. 네, 뭐 내부에서의 반응도 조금 다양하게 네. 나타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일단은 이것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 사과가 뭐 읍소 이렇게 표현도 되고 있는데 이제 읍소도 누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전에 선거에서 보면은 지게 생겼을 때 그 당의 중책을 오랫동안 맡고 있었던 사람을 필두로 해서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읍소를 해서 오히려 이쪽이 선거에서 지고 있구나, 그리고 심판받아야 될 짓을 했구나, 이거를 오히려 상기시키는 그런 역효과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수년 동안 축적되어 있었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직결돼서 연루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같은 사람이 당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 대선 때 막판에 이재명 후보가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추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이까지 따라 붙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많이 인정을 하시겠지만 2030 여성들의 결집이 있었고 사실 20대 여성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상당수가 원래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었는데 막판에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토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박지원 위원장 영입이 분명히 여기에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때 확장된 의원을 계속해서 지방선거까지 갖고 가기 위해서는 박지원이라는 인사가 민주당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박지원 위원장의 사과 그 자체로 뭐 민주당의 어떤 득표 효과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과를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소화할 거냐 이것이 이제 선거 막판의 결정적인 시험지로 주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소화될 것이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또 여기에 대한 목소리 들어보고 또 평론가님 얘기 들어보죠.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앉힘으로써 당이 20대, 30대 젊은 유권자들, 청년들에게 더 다가가겠다는 신호를 줬던 건데 지금 일이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젊은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면 협의하고 말아라. 지도부로서의 자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가버리는 정당처럼 비춰버릴까 봐서 저는 이제 오히려 답답합니다. 기업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명예퇴직을 한다라고 하면 예. 명예퇴직할 때 그 사람들을 내보낼 때 굉장히 존중하고 예우하고 명예퇴직 수당도 막 줘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불쑥이 너희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폭력적이고 위압적이에요. 공감대도 못하고. 네, 김남국 의원이 말한 명예퇴직 대상자들이 이제 586 용태론과 관련돼서 이제 보면 되는데, 자, 좀 묶어서 질문 드리면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쇄신론 그 한 결이 이제 86 용태론이거든요. 일각에선 당내 안팎에선 이 선거 시점, 선거 앞둔 시점이 이게 맞느냐 이런 또 비판의 시각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앞서 김수인 평론가님이 뭐 소화를 하는 것이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가 문제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 보신 장면은 소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화 불량의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좋은 효과는 분명히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이런 방식으로 좋은 효과를 내려고 했으면은 이 선거 초기부터, 그리고 더 멀게는 사실은 대선 패배 직후부터 민주당이 그러면 우리가 대선에 졌으니까 어떤 점에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쇄신할 것인지, 또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를 쭉 해오다가 이번 선거가 돼서 국민들에게 좀 사과도 하고 앞으로 거듭나겠다고 하고 믿어달라고 하고 이런 읍소전략으로 갔으면 그러면 뭐 지지층 결집도 하고 그다음에 중도에서의 어떤 호응도 있고 이랬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렇지 않았거든요. 대선 지고 나서 뭐 기세등등했고 뭐 0.73%포인트 정도밖에 안 졌다. 네. 기세등등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다수가 동의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 이 법안을 뭐 밀어붙였고 이게 뭐 꼼수 탈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절차적인 문제까지 드러내면서 밀어붙였고 그런 상황들이 쭉 있던 상황에서 이번 선거도 이재명 후보가 뭐 개항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저게 어떤 사과와 반성과 뭐 혁신의 방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를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지층도 분열이 되고 그리고 이 사과의 효과도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소화불량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사과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사과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과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마지막 뭐 지금 선거 막바지라고 할지라도 네.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살릴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 한 3일간은 거의 그렇지 않은 방향에서 이 갈 수 있는 최악의 방향으로 이제 가버렸거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뭐 박지원 위원장하고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하고 뭐 봉합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오늘 좀 두 사람 다 일정이 이제 비공개 활동을 하기 위한 일정을 조금 비운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어떻게 될지는 뭐 내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지금까지 온 과정에서는 적어도 이게 사과의 내용, 진정성,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이 좀 민주당이 필요하다라는 네. 평가와는 별개로 선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날이 밝으면 확인할 뉴스들이 여럿 있네요, 오늘. 바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내일. 내일. 자, 또 다른 갈래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문희상 전 의장 같은 경우는 맹자 문구까지 꺼내서 쓴소리를 하고 있고 또 당내뿐 아니라 이를테면 이제 그대로 전하면 개딸 팬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 이런 당 안팎의 분위기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소화와 좀 연결해서 본다면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좀 어지럽게 흘러가는 것 음. 같습니다. 민주당 개파 구도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파인지 이런 것들이 잘 분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친문이 주류인지 친명이 주류인지 이런 것들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그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얽혀 있는지도 좀 불분명한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눈치를 보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좀 팬덤 쪽으로 휩쓸려 가기도 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이 구도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의 본격적 시험대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또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일단 정리가 일단 안 되고 있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재명 고문의 지지층, 강력한 지지층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현재 이제 개딸이라고 불리우는 쪽에서는 비토 여론, 박지원 위원장에 대한 비토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 개딸 팬덤이 과연 2030의 일반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대변하는 것인가? 그쪽은 오히려 박지원 위원장이 더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또 최근에 SNS에서 나타나고 있는 박지원을 지키자라고 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 해시태그로 검색을 해서 리트윗이 많이 되고 있는 포스팅을 좀 클릭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포스팅을 누가 쓰고 있는지를 봤는데 프로필에 이재명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층이 나뉘어가지고 한쪽은 박지원 비토, 한쪽은 박지원 지지를 하고 있는 이런 좀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민주당에 벌어지냐면 책임 있는 리더십의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박지원 위원장이 이번에 하나의 고지를 잡은 것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물론 박지원 위원장의 처우도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불분명한 상황 그리고 책임지는 세력의 미약함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음에도 책임지고 먼저 나섰다. 깃발을 먼저 들었다라고 하는 그 의의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그렇게 좀 복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또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 메시지는 좀 또 다르거든요, 토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이재명계라고 언론에서 평가되는 그런 인사들의 톤을 잘 보면은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어떤 이 사과라든가 이런 행보가 뭐 선거 앞두고 다소 이제 아쉽고 부적절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용은 정말 민주당에 필요한 내용이고 이런 목소리를 냈을 때 존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톤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런 이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선거 이후에 바로 이제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박지원 위원장의 본의와 관계없이 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왜 586 그 용태론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본의와 상관없이 결국은 이게 8월 전당대회에서 주된 전선이 그어지는 어떤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지방선거 결과가 뭐 그래도 비교적 좋으면 이 민주당의 어떤 이 내분이랄까요, 내용이랄까요 이런 것들의 어떤 수위도 좀 낮아질 수가 있겠지만 지방선거 결과가 예상보다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보다 현저히 이제 뭐 안 좋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책임론이 불거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면 그 책임론의 핵심 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박완주 의원 징계한 거에 대해서 이거 박지원 위원장이 주도한 거 아니냐, 그럼 박지원 위원장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 심리를 갖고 있는 지지층이 있습니다. 일부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네. 그 지지층의 여론이 있을 것이고 그 지지층의 여론에 이제 좀 편승을 해서 이게 이 박지원 위원장의 잘못도 있지만 결국 총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잘못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라고 하는 소위 지금 얘기하면은 좀 뭐랄까요, 비이재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흐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박지원 위원장이 이 지금 사과를 한 것과 586 용태론을 얘기한 거는 박지원 위원장의 본의와 상관없이 그게 아니다. 이재명 이제 후보하고 그다음에 박지원 위원장 본인의 어떤 책임이라기보다는 결국 대선 때 약속한 586 용태론이라는 것을 현실화시키지 못했고 반성하지 못했고 쇄신하지 못했기 때문인 게 지방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 아니냐.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것이냐.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가 네. 놔져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586 용태론이라는 게 대선 때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용태를 왜 안 합니까? 이게 쟁점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왜 그 얘기를 꺼냈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다음에 있을 스케줄이 8월 전당대회이기 때문이고 일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8월 전당대회까지 어떤 스케줄을 짚어주셨습니다. 아무튼 뭐 물밑에서 뭐 지금 이 시각이라도 밤 사이에 또 물밑에서 어떤 흐름이 좀 바뀔지 한번 내일 날이 밝으면 뉴스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자, 선거 얘기로 넘어가죠. 지방선거 이제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워낙에 대선 국면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걸 우리가 이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이 얘기했던 게 뭐 진영을 떠나서 선거 문화가 좀 바뀐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번 지방선거도 좀 선거율 높을까요?
대선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선거가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율이 높았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지난 2018년 지방선거가 60% 정도 투표율이었는데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래 네. 선거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선만큼의 투표율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전투표도 아직까지는 사전투표를 하는 쪽이 뭐 이 당 저 당 지지자가 있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 쪽에 사전투표의 참가율 비중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30, 40대의 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정 같은 경우가 투표 날에 뭐 놀러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말에 놀러를 가는 김에 그 전에 사전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이 가족끼리 손잡고 가는 문화가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그러니까 더 높기를 바라는 것은 민주당일 것 같아요. 물론 국민의힘도 자신의 지지층을 빨리 사전 투표장으로 안내를 하고 투표를 유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지만 사전 투표율 자체의 높고 낮음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민주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뭐 양쪽이 마찬가지인 상황이 이제 됐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경향적으로는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기대가 조금 더 클 수 있는데 네.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 특히 보수 정당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좀 이제 비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른바 이제 부정선거 논란 그게 있었기 때문인 것도 네. 한 축이거든요. 근데 그 부정선거 논란이라는 거는 이 지금의 국민의힘 지지층이 볼 때는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상대 민주당 정부가 들었었을 때는 그게 참 큰 우려가 될 만한 일이지만 지금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투표가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게 사전 투표에 의한 뭐 부정선거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소 이제 많이 이제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국민의힘 지도부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캠페인을 막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아마 여전히 뭐 민주당에 좀 이렇게 좀 기대가 많이 실리는 어떤 사전 투표율에 대한 어떤 계산이 있겠지만 국민의힘도 이번에는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기대를 걸어볼 만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인천 계양을 아니겠습니까? 앞서 리포트 소개할 때 체급이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대한 윤영선 후보 또 이재명 후보 발언부터 들었고 나서 이 지역이 갖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징성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윤영선 후보는 이를테면 철새론을 내세웠는데 준비가 됐을까요?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는 저 윤영선과 이재명의 선거가 아닙니다. 이 25일도 채 되지 않은 분 그리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분 혹시나 잘못되면 또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 다시 말해서 25년의 텃세와 25일의 철새의 대결입니다. 이 계양 구민들께서는 두 가지 선택을 이제 제시받고 있죠. 연고 있는 사람이냐, 유능한 사람이냐. 그래서 연고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경향이 상대방한테 있고요. 내세울 게 이제 연고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천이 원래 외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뭐 원주민도 있겠지만 유능한 그리고 영향력 큰 정치인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기대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두 후보 발언 들어봤는데 여기다가 또 이재명 후보가 인천이 원래 외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란 말에 또 즉각 또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나오기도 했고, 자 인천 계양을 이번에 어떤 좀 의미를 갖고 있을까? 국민의힘 입장에선 해볼 만하다라고 보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선거운동원 등록도 하기도 했고, 뭐 인천 계양을이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상징성에 워낙 다 알려져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인천 계양을 선거가 마음 편한 선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재명 후보가 너끈히 이길 것이라고 장담을 했었고 그리고 네. 객관적으로 봐도 그럴 수 있는 지역으로 꼽혔었는데 막상 여론조사를 벌여보니까 이제 접전 양상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도 본전이 아니라 지더라도 박빙의 차이로 지면은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게 상처를 입힌 채로 게임을 끝내는 그런 효과를 또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홀가분한 싸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윤영선 후보의 경우 물론 앞선 선거들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엔 정말 지고 싶지 않은 심정일 것으로 보이지만 지더라도 그렇게 크게 불명예는 아닌 다음 네. 선거를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만약에 크지 않은 차이로 이기게 된다면 다음 2024년 총선에 다시 이 지역구에 출마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문이 또 제기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종합적으로는 일단 국민의힘이 이 선거를 좀 즐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특정 지역의 선거가 아니라 전국 선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지난 대선 후보를 그대로 내세워서 가는 선거는 사실 선거 전략적으로는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선거 때 찍지 않았던 그런 유권자들을 더 끌어들여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고문이나 둘 다 그렇게 선거에 전면에 나서는 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을 뜨겁게 지지했었던 사람들은 어차피 다 결집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거기서 플러스를 해나가야 되는 싸움인데 이재명 저는 이제 이거는 뭐 여러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한 것이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오히려 저해되는 방향일 수 있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이번 이 계양을 보궐선거는 즐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정치라는 게 뭔가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뭔가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또는 왜 하느냐, 네. 왜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이 연고에 관한 지금 문제가 지금 쟁점이 형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는 뭐 인천 계양에서 뭐 25일밖에 안 살았다. 이게 이제 윤영선 후보의 이제 공격의 주요 레파토리인데 이게 연고가 없는 후보가 이제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뭐 불가능하다거나 그게 엄청난 뭐 정치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미 앞에 함정이 하나 파져 있었거든요. 네. 연고도 없는데 인천 계양을에 왜 나오는 거냐? 특히 대선까지 이제 치른 직후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네. 왜 나오는 거냐에 대해서 방탄 출마다라는 함정이 있었고 그 함정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좀 이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을 계속 이제 언급하려는 어떤 프레임을 이미 형성해 놓고 있었는데 거기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들어가 버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이 애초에 그러면 안 들어가고 다른 선택지를 이제 고르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은 수였을 텐데 그러나 어쨌든 그게 이재명 효과를 좀 바래서든 아니면 진짜로 어떤 방탄 갑옷을 입기 위해서든 간에 출마를 하기로 했으면은 거기에 맞는 전략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고도 없는 지역에 왜 나왔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면 국회에 진출해가지고 이런저런 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개혁을 해보고 싶다랄지 뭘 바꾸고 싶다랄지 이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나는 나오는 것이다라는 게 설득력 있게 제시가 됐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방탄이 아니다라는 게 주요한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 어떤 선거에서의 중심이 된 어떤 논리거든요. 네. 나는 그렇게 뭐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다라든지 대장동 몸통은 내가 아니고 다른 뭐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든지 이런 게 중심을 차지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방탄 출마다라는 대로 빨려 들어가는 효과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리한 국면이 지금 이제 조성이 됐는데 그러나 이게 사실 뭐 여론조사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결과적으로 그럼 이재명 후보가 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크게 이길 때를 지금 간신히 이기는 이 모양 자체가 이제 좀 여러모로 타격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와 또 중요하게 볼 게 인천시장 선거를 그럼 이기느냐. 인천시장 선거도 지고 이재명 후보도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이재명 효과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송영길 전 대표는 왜 이 지역구를 비워주고 서울시장에 나갔느냐. 책임론이 이렇게 번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재명 후보로서는 좋지 않은 정치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연쇄적인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아까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여론조사를 좀 쭉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중앙일보와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 그다음에 지상파 3사가 조사한 결과인데, 아까 사전투표 얘기할 때 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자, 어제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와 보도가 가능하고 이제 오늘부터 인용과 공표 인용이 보도가 금지된다는 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조사 기간이 23일, 24일, 또 25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보시면서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최근에 이런 지지율 다른 지역도 좀 보여주시죠. 네, 경기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45%, 김동연 후보 37.4%.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가 57.9, 송영길 전 대표 후보가 31.8% 나오고 있는데, 자, 경기지사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아까 인천 계양을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경기지사 판세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여러 뭐 편차가 좀 있고 오차범위 예. 접전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요것만 봤을 때는 이게 오차범위 내인가요? 그렇지만 좀 수치로 단순 계산을 해보면 김은혜 후보가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좀 앞서 나가 있는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저는 일단은 경기도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김은혜 후보를 냈을 때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공천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도하게 어떤 현직 대통령이나 지난 대통령 후보의 이미지가 씌일 때 외연 확장이 저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사실 김은혜 후보한테는 윤석열 대통령이 좋게 말하면 후광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림자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외연 확장이 저해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민주당 쪽의 후보인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의 기존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별로 결부가 돼 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지난 대선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에서 이겼다는 것까지 종합해 보면 원래는 김은혜 대 김동연의 대결은 김동연 후보가 유리한 판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지금 접전이 펼쳐지고 이제 김은혜 후보가 조금 앞서 나가는 조사가 나오는 이유는 저는 결국에 이재명 후보의 섣부른 등판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접을 수가 없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그림자가 이제 같이 덮쳐오는 과정에서 사실 대결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가는 대결은 피해야 됩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도 간발의 차이로 졌지만 정권 안정론의 무게를 싣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층이 아니라 윤석열 견제층 이렇게 외연을 확장해 들어 나가야 되는데 네. 근데 이재명 후보의 등판 때문에 경기나 인천에 좀 그런 식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세가 형성되는 게 막힌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까 한국갤럽은 오차범위 밖에서 김은혜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상파는 오차범위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결과가 다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어떻게 조사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조사했느냐의 어떤 그 방법이 좀 달라져도 조금 그래도 그렇게까지 격차가 크게 나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론조사마다. 네. 근데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도와 관련돼서는 여론조사마다 좀 격차가 좀 큰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뭐 상당한 의문이 있는데 네, 일단 이 조사 같은 경우는 무선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제 이 조사 같은 경우는 무선 100%로 이제 네. 전화 면접으로 진행이 됐을 거고 앞에 보신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일부 유선 전화 면접이 포함이 돼 있어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유선 전화라는 거는 뭐 특정한 어떤 계층이라든가 특정 연령층에서 이제 반응이 더 많이 이제 좀 표집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하면은 고령층이라든가 그리고 자영업자라든가 요 특정 계층에서 아마도 김은혜 후보 지지의 강도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네. 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어떤 것이든 간에 어쨌든 김동연 후보가 애초에 김수민 평론가님처럼 저도 그렇고 이렇게 예측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쫓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방선거 판이 좀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시간이 뒤로 갈수록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국정 안정론에 힘이 실리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쫓기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가지고 항상 중도 공략이 좀 수월하게 되는 후보들의 경우에는 이게 잘 되면은 중도 공략에다가 원래 지지층까지 합쳐져가지고 큰 폭의 어떤 이런 효과가 나오는데 잘 안 될 때는 양쪽에서 좀 위축이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지층은 김동연 후보자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익숙치 않으니까. 여러모로 이제 이 여론조사라든가 또는 실제 투표에서도 좀 이제 이 적게 이제 좀 잡힐 가능성이 있고 또 중도에서는 김동연 후보자가 이 자기 색깔을 강하게 보여주지 않고 여러모로 뒤에 그 명심을 얻고 있다든지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김동연만의 목소리는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도에서 또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양쪽 위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경기지사 선거야말로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앞서 중도 공략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일까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쫓아가는 입장이다 보니 송영길 전 대표 후보 같은 경우 좀 반전을 노릴 대목들이 있을까요? 여세 앞두고? 저는 이 격차는 앞으로 줄어들기는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네. 당시가 민주당에게는 최근 몇 년간의 가장 최악의 선거였었거든요. 그런데도 박영선 후보가 39%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 돌파 정도는 송영길 후보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문제는 좀 그 격차를 좁혀드는 그 타이밍이 아직도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그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이 부분 특히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인천이나 경기에 비해서 민주당이 더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 여파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송영길 후보가 집권 여당의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분명히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 한계를 좀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막판 변수라고 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것은 지난 대선 때
40대 투표율이 50대에 비해서 많이 낮았습니다. 예, 그때 이제 40대는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때 민주당 지지층 일부도 투표장에 안 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고 하기 때문에 정권 견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심리가 자극이 된다면 40대 투표율을 올려서 격차를 줄이는 것, 이것이 민주당이 꾀해볼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선 국면 때 그 말씀하신 40대 투표와 관련된 저희 YTN 리포트가 또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울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는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뭐 충분히 이 어떤 서울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즉 아직까지 제대로 일해보지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서울시장 선거를 지금 이 현역 시장에 대한 어떤 찬반 구도로 가져가지 못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제 유리한 어떤 구도를 만들기는 애초부터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송영길 후보가 좀 힘을 내서 민주당의 어떤 선거를 좀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전략들을 막 이렇게 구현해야 되는 이유는 서울시장 선거는 지더라도 이 구청장들이 있고 기초의원들이 있고 광역의원 선거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송영길 후보가 선전을 해야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다른 부분의 선거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한 어떤 후보들이 한 명이라도 더 이제 좀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선거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 막바지고 거의 뭐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고민해 볼 필요라는 것은 결국 이 중도를 위해서 예를 들면 부동산 뭐 이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네. 그것보다도 애초에 민주당이 왜 이런 상태까지 왔느냐에 대한 어떤 철저한 어떤 반성이나 쇄신의 의지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게 하나의 축이 돼야겠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부각되지 않고 오히려 송영길 후보가 뭔가 변칙적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만 부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네, 짧게 질문드리면 앞서 평론가님께서는 그 차이가 좀 좁혀질 수도 있다고 보셨는데 평론가님은요? 저도 지금 보신 여론조사의 저 결과보다는 이 지지층의 어떤 결집이라든가 이런 게 실제 투표 행위에서는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여론조사한 거를 좀 종합을 해보면은 이 송영길 후보가 지금보다는 좀 더 이제 득표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이게 뭐 완전히 박빙으로 따라잡는다거나 뒤집어질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게 또 냉정한 현실이죠. 네, 방금 전 지나간 자막처럼 토론의 내용까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엿새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판세까지 두 분과 분석했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개인적으로 참여해 논란을 일으킨 이근 예비역 대회가 침투 작전 중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대회는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공격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회의 우크라이나 현지 탈출 과정과 인터뷰를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리비우 기차역. 3주 전 전쟁터에서 다쳐 2주 동안 군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근 예비역 대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심각하게 안 다쳤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난민 구조 활동을 해온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씨의 도움을 받아 재활을 위해 안전지대로 이동한 겁니다. 이근 씨는 침투 작전 중에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무릎 양쪽을 다쳤어요. 리해브는 저는 3개월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사는 수술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 상황은 호전됐지만 동부와 남부는 전황이 좋지 않아 최근 남쪽에서 전투에 참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특수작전을 수행을 했고 또 적지 안에 들어가서 계속 임무를 뛰었는데 오데사 그리고 케르선 그리고 다른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근 씨는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를 많이 목격하고 기록했다며 이번 전쟁은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인들이 계속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차량을 타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량에다가 그냥 쏘더라고요. 그걸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또 작전 캠으로 또 녹화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여력이 없어 풍부한 군 경험과 특히
장비가 있는 지원자만 의용군으로 받고 있다며 자신은 스스로 전투 장비를 챙겨왔고 입대 뒤 오히려 개인 돈도 써야 했다며 한국인의 의용군 입대를 적극 만류했습니다. 여기 와서 뭐 장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민폐입니다. 이 씨는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잘 알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지켜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참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부대 장교 출신이었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씨는 귀국해 3개월간 재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장에서의 활약으로 우크라이나에선 유명인이 된 이근 씨를 위해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이근 전 대위는 내일 귀국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저녁 7시 20분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출발해서 내일 새벽 6시 5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가 입국하는 대로 조사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만큼 입국 즉시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된 음주 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도로교통법 148조 2조 1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과거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져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 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2차례 이상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약에 취해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시민들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새벽 1시 50분쯤 마약에 취한 채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서 편의점 야외 탁자에 앉아있던 30대 남성 B씨 등 2명을 차로 들이받고 인근 식당으로 돌진해 손님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농촌 지역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48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경북 문경에 있는 한 주택에 들어가서 2,700만 원어치 금품을 훔치는 등 9개월여 동안 경북과 경남 지역 농촌주택 86곳에서 3억 2천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농민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이장님 계세요라고 물어서 빈집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식으로 범행 대상을 골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0년 동안 심리 끝에 파업 노동자를 업무 방해죄로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거듭 판단했습니다. 단순 파업까지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적수의 1명이 부족했습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휴일 노동을 거부하는 파업을 주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단 위력을 동원해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들은 단순 근무 거부까지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고 항변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에서 거듭 유죄 판결이 나오자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모호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10년 만에 나온 헌재의 결론은 합헌 유지였습니다. 지난 2011년 파업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축소 해석한 대법원 판결이 주된 근거가 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전격적으로 파업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일으켰을 때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 이를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합의체 판결에서 이 조항에 대한 확립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단체 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위축 문제는 해소되었습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10년까지 3차례에 걸쳐 같은 사안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위헌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폭력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는 소극적인 파업까지 처벌하는 건 단체 행동권 침해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6명이어서 결론이 뒤집히진 않았습니다. 단순 파업 그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의무를 형벌의 위하로 강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은 헌재가 출범한 뒤 결정을 내리기까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 사건입니다.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받는 양승태 대법원 인사들이 헌재가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까 우려해 파견 판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캐고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론이 미뤄지는 사이 헌법소원을 낸 노조 간부들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구분 적용은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모가 장애 자녀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장애인 단체들이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이들을 추모하는 시민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돌봄 부담을 못 이긴 부모가 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 사회가 장애 가족들에게 사회적 타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위기에 처한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서 종합 지원 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전장현 등 단체 회원들은 승객 안전 보장을 이유로 분향소 설치를 제재하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들과 1시간가량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과 심낭염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앞서서 인정이 된 심근염 환자처럼 기존 피해자도 소급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접종 이후 관련 부작용 사례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잃었고 부모를 잃었습니다. 민사도 하지만 세월호 사건처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형사 책임도 묻겠습니다. 백신 접종 뒤 심각한 부작용으로 숨졌다는 신고가 잇따랐지만 지금까지 인과성이 인정돼 보상이 진행된 사례는 6건에 불과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숨진 30대에 백신 관련성이 처음 인정된 이후 심근염 사망 사례 5건만 접종 연관성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알레르기 반응이나 백신에 만들어진 항체에 의한 공격이나 이런 부분으로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느냐. 앞으로는 이런 피해 보상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파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백신 부작용으로 기존 심근염 외에 심낭염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과 달리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백신 이상 반응으로 봐야 한다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판단을 정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통한 임상적 특성에서 다른 원인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은 코비드19 백신 접종 후에 심낭염 위험도가 메신저 RNA 백신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에 따라 백신 접종 뒤 생긴 심낭염 사례도 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접종 뒤 피해가 생긴 날로부터 5년 이내면 보상받을 수 있는데 기존 피해 사례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보상을 신청한 심낭염 피해자는 200명에 육박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이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도 역시 급속한 확산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현재 국내에는 없는 3세대 백신 도입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평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를 토대로 만들어진 백신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두창 백신은 원숭이 두창에도 85%가량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두창 백신 가운데 3세대인 진네오스의 국내 도입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진네오스의 국내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면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창 백신은 1세대에서 4세대까지 나뉘는데 4세대는 아직 연구 단계로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 3,500만 명분이 비축된 1, 2세대 백신은 피부와 직각을 유지해 3초 안에 15회 찔러야 하는 등 접종 방법이 까다롭고 심근염과 뇌염, 각막염 등 중증 이상 반응 위험이 있습니다. 3세대 두창 백신은 이런 심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1, 2세대 백신을 접종할 수 없었던 면역 저하자 등도 접종 가능하고 기존 두창 백신보다 중화항체 유도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감염이 의심될 때 접종하면 증상 발현을 억제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접촉 후 4일 이내에 접종을 받게 되면 감염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로 판명되신 분들은 이 접종을 선제적으로 받아서 감염 예방을 할 수가 있고 확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발현됐을 경우를 대비해 유럽에서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승인된 테코비리마트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숭이 두창이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에 대비해 권역별 검사기관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조만간 예방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김 여사가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권 여사와 만날 계획을 잡고 있다면서 날짜는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재단 관계자 역시 지난주 추도식 즈음 대통령 비서실에서 김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을 참배하고 권 여사를 찾아뵙고 싶다고 연락받았다며 방문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에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서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작년 21대 총선을 석 달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임 교수가 서울 남부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 가운데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부분은 칼럼이 게재된 경향신문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아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오늘 계절의 시계가 다시 봄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일 이어지던 여름 더위가 누그러지고 선선함이 감돌았는데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5도로 오늘보다 높아지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밀양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영남 지역은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지방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고 서울과 경기 동부에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양은 적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 특히 강원 산간은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은 아침부터 초속 25m 안팎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남부지방은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5도, 광주 14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7도, 광주 27도, 창원 30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또다시 더위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